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자평진전이라는 책에 대해서 학문적인 그런 비판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대 보스라고 명리학의 3대 보스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책 중에 자평진전류 그리고 적천수천미라든가 또는 공통보감 등등을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연애자평까지를 포함하면은 4대 보스라고 이렇게 통칭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평진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시중에 책이 나와 있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자평진전을 과연 우리 초학자들이 이 입문서로 써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깊은 회의가 듭니다. 곰곰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오늘 이 시간에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자평진전이라는 이 책을 신봉하고 또 자평진전류의 그런 격국론을 실제 사주 상담을 통해서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순수하게 그 격국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살펴서 우리가 보다 이 후학들에게 조금 더 정제된 그런 명리학 이론을 발전시켜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평진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그 첫 번째로 자평진전이라는 책을 보았을 때 오행의 생하고 극하고 재하고 화하는 생극재화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먼저 발견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체의 논리로 생극을 볼 때는 누구나 잘 알고 계시듯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또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이런 형태의 도식화된 생극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체의 논리로만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 오행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 상태를 관찰할 때는 용의 개념에 의한 관찰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자평진전에서는 체의 논리에 국한된 오행의 생극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오행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걸 할 수 없는 오행이 그걸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런 것들은 용신과 관련된 문제로 직결되기는 하지만은 자평진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신은 일반적인 현대 명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용신의 개념과 다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처음 배우시는 초학자분들께서는 도대체 용신이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에서부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자평명리학에서 이론적인 모순은 오행의 생극재화가 체의 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체의 논리에 의한 생극재화 판단의 오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용신이 손상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고전에서 일관성 있게 표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말하는 용신은 격국론에서 말하는 그 격을 말합니다. 사주에서 월지에서 힘을 받아서 천간에 투출되어 있거나 또는 사주 전반을 보았을 때 가장 강한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 오행을 바로 용신의 개념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가장 강한 오행을 극할 수 있는 타 오행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상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신은 극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용신은 극할 수 있는 오행이 없습니다. 이 점이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대 명리학에서는 용신이라는 개념이 그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구신에 비해서 오행의 작용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기구신은 기용신을 극할 수 있지만은 기용신은 기구신을 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전 격국에서 말하는 용신이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평진전이라는 책을 통틀어서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을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은 사실은 중화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나 이 자평명리학에서는 자평진전에서는 중화라는 용어가 전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심히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은 자평진전이 쓰여지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은 중화를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억부나 이 조우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사주가 서로가 균형이 잡혀야 한다는 식의 표현은 나옵니다. 그러나 중화라는 글자 자체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아마 자평진전이 중화를 중요시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그 사대부들이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이 명리서를 집필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사고에서는 음양오행의 생극의 도식인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또는 목극토, 토국수, 수극화, 화극금이라는 이 도식을 거스르기에는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 당시 학문적인 배경으로 보았을 때 감히 생하고 극하는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아마도 아주 혁명에 가까운 발상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발상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자평진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중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세 가지로 강조를 하면은 첫 번째, 오행이 생하고 극하고 재하고 화하는 것은 사주의 중화작용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오행과 그렇지 않은 오행이 서로 대립하면서 극하기도 하고 합하기도 하는 이런 변화를 읽어야 하는데 그 변화를 읽기 위해서는 채용의 개념에서 용의 개념을 가지고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의 개념에는 용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용의 개념에는 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생으로 볼 수 없고 극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극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중화라는 개념이 부재되어 있는 그런 이론서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본다면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주를 중화의 잣대로 관찰했을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중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그 이론적인 모순을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평진전에서 말하고 있는 용신은 현대 명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용신의 개념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연애자평이라는 책에서는 용사지신과 유용지신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옛 고인들은 사주를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관점을 이 두 개의 화두를 가지고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격공론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용사지신의 개념을 앞세운 이론 체계입니다. 용사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에서 힘있는 글자가 사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가장 그 쓰기가 용이한 그런 힘있는 오행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국론에서 말하는 그 격국의 용신이라는 격은 그 일주를 위한 용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가장 유념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격국론에서 말하는 용신을 가지고 용신의 운이면 좋아야 한다거나 또는 용신이 극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에서 용으로 전환된 개념으로 관찰하지 않은 한 시작부터가 모순에 직면해버리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격공론에서 또 우리가 자주 의구심을 품어왔던 것이 사주에서 그 희기를 현대 명리학에서 말하는 희용신이냐 기구신이냐를 논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재관인식, 재성이나 관성이나 인성이나 식신이 있으면은 그것을 길신으로 보았습니다. 편견입니다. 지금 현대 명리학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재관인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본다거나 또는 사주의 길신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관인식을 이 길신이어서 그것을 순용하면 된다라는 방편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살상효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 평관, 살상효인, 상은 상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효는 편인, 그리고 인은 우리가 말하는 급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글자들을 있으면은 역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상신이 있으면은 좋게 쓸 수 있다. 또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상신을 도와주는 글자가 오면은 좋다. 이런 식의 논리 전개입니다. 그러나 평관이라고 해서 상관이라고 해서 또는 편인이라고 해서 또는 겁제라고 해서 흉신으로 규정했다는 것 자체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대 명리학에서 편인이라고 해도 또는 상관이라고 해도 또는 평관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겁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구신이 아니라면은 아마도 그 글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역기능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은 자평진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물면 흉실이 왔을 때, 평관, 상관, 편인, 겁제가 왔을 때 상신이 있으면은 또는 운에서 상신을 돕는 글자가 온다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이 논리는 얼핏 들으면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상신조차도 현대 명리학에서 말하는 사주의 중화를 도울 수 있는 용신과 희신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생하고 극하는 문제에 있어서 절대 기준은 무엇이냐? 극하는 것은 강한 글자만이 약한 글자를 극할 수 있다는 명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강하고 어떤 것이 약하다 하는 그 오행의 희용, 기구, 한신을 정확하게 도출해내지 못한다면은 그걸 이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의 도구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은 A와 B 사이에서 A가 낳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광의의 해석으로는 돕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이 있고 상생이 있고 극이 있고 상극이 있는데 상생과 상극의 문제만 하더라도 개념이 온전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을 받는 오행 입장에서 기뻐하느냐 싫어하느냐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뻐한다면 생이 맞습니다. 그러나 싫어한다면 생으로 표현할 때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B를 극할 때 B가 싫어한다면 이것은 극입니다. 그러나 B가 좋아하는 극이라면 이것은 극이 아닌 일종의 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극죄화에서 죄가 바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금이 목을 극하고 있는데 이 목은 금의 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은 불을 생해서 불이 금을 극할 수 있을 때 이 목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때 목을 도와주기 위한 불이 금을 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한다는 것은 반드시 힘이 더 강해야만 물리적인 극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화극금이 아닌 화생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극재화에서 제의 제대로 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평진전에서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용신의 격국용신을 사주의 길흉을 판단하는데 가장 비중 있게 활용한 나머지 일간 자체가 기뻐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신이 극받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까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용신이 극받으면 안 된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 명리학에서 보았을 때는 용신은 항상 극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구신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용신과 희신은 항상 기구신을 만나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리하다고 해서 기구신이 와서 그걸 한다고 해서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용신과 희신을 용신과 희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현대 명리학에서 말씀드린 용신의 개념입니다. 그 격국론에서 말하는 용신과 이 개념이 다르다 보면은 적지 않은 혼돈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이 왔을 때 길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현대 명리학에서 말하는 길흉작용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격국론에서 말하는 길흉작용은 자칫 이혈령, 비혈령식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격국론을 공부한 사람들의
이 상당수가 사주를 읽는 그 판단하는 그 방법이 달라서 서로 다른 결론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점은 이론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주를 해석하는 사람의 자의에 의한 또는 주관에 의한 해석의 여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으로서의 명리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한 어떤 이론을 배운 사람이 어떤 똑같은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표현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뒤집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격국론이 바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 초학자들이나 또는 이런 잘못된 격국론으로 공부를 배운 사람들은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현재 명리학계에서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 할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현대 명리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런 자평진전류의 또는 그 격국론에 대한 한계와 모순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상담 일선에 있는 많은 그 사주술수가들은 격국론을 최고의 그 명리학 이론인 것으로 오인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국론에서의 용신은 현대 명리학에서 말하는 기구신에 가깝습니다. 또 격국론에서 말하는 상신은 현대 명리학에서 말하는 희용신에 가깝습니다. 같다가 아니고 가깝다고 표현한 이유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이 바로 앞서 맨 서두에서 제가 강조했던 오행의 생극 재화를 관찰하는 그 방식이 체의 논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체에서 용으로 전환된 개념으로 오행의 생극 재화를 관찰해야만 된다는 것이 격국론의 모순을 검증할 수 있는 일종의 이론적인 그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하게 우리가 사주를 분석해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이 사주가 중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용신과 희신이 발달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은 사주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만약에 용신과 희신과 기신과 구신 그리고 한신을 정확하게 도출해내지 못한다면은 체로 보든 용으로 보든 엉터리 생극재화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잘못을 계속 답습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로는 부분적으로 맞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도취입니다. 명리학이 학문인 이상은 감정이 이입된 상태에서 사주를 분석해서는 안 됩니다. 격국론에 의해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맞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분이 맞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맞지 않다면 그 이론은 문제를 항상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맞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시하지 않거나 외면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격국용신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대안이 부재했다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들을 격공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중화용신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중화용신은 업부 개념과 조후의 개념이 매치된 그런 공통의 용신과 희신을 도출해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주가 조후의 개념이 적용되지만은 업부가 아주 다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조후보다는 업부가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주는 업부, 조후가 같이 일치된 개념의 용신이 도출됩니다. 그 결과 용신과 희신의 조합은 네 가지의 경우에 국한됩니다. 첫 번째는 화, 목 또는 목화, 두 번째는 수금 또는 금수, 세 번째는 화토, 네 번째는 토금입니다. 토금은 예를 들어서 묘월의 경신금이 조우가 급하지 않은 가운데 업부가 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인승과 비급에 해당되는 토금이 사주의 중화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 화토는 묘월의 무기토와 같이 사주가 지나친 관성에 의해서 힘을 잃고 있을 때 토를 도와주는 화와 또 내 자신인 토가 같이 사주의 중화를 꾀하게 되는 의미로 화토가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화토가 용신이 되는 사주 중에서는 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월이나 좌월이나 또는 인월이나 묘월의 가볼목 사주에서처럼 이 강한 목의 기운을 설기시키기 위해서 화가 필요하고 또 그 조로도 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토로 재차 설기되는 이 경우를 바로 화토가 용신과 희신이 되는 경우입니다. 화토가 용신과 희신이 되는 경우는 일간이 약한 경우에 묘월의 무기토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고 또는 해자월이나 인묘월의 가볼목과 같이 사주가 힘이 있는 가운데 그 기운을 설기시키고 조우를 의식하는 가운데 화토가 용신과 희신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사주가 용신이 수가 아니면 금이고 또는 용신이 화가 아니면 목입니다. 물론 화목이 용신인 경우에는 목이 용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 수금이 용신인 경우도 금이 용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화목 같은 경우에는 이 목이 앞서는 경우에는 병정화 일간이 임급을 필요로 할 때 인성에 해당되는 목을 용신으로 쓰고 해서 희신이 화가 되는 경우입니다. 또 수금의 경우는 금이 용신이 되고 수가 희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오미월의 임계수 일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름에 이 임계수 입장에서는 물을 생해주는 금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인 임계수가 금수 상생을 해서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앞서 설명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주는 화가 용신이고 목이 희신이 또는 금이 용신이거나 수가 용신이거나 금이 희신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점을 제가 중화용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론을 정립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백상사주TV 재생 목록에서 30유형의 중화용신이라는
강의를 들으시면은 어렵지 않게 용신의 개념을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를 본다는 것은 이분법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수기가 강하냐 화기가 강하냐. 만약에 수기가 강하다면 화는 목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화기가 강하다면 수는 금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화가 사주 안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이지만은 대등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수화 상생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수도 화도 사주에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양의 오행과 음의 오행입니다. 이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기도 필요하고 화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주를 볼 때는 가장 먼저 음기가 강하냐 양기가 강하냐를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생의 개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상생을 한다는 것은 수와 금이 또는 금과 수가 상생을 하거나 화와 목이 또는 목과 화가 상생을 하는 것을 정확한 의미의 상생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A와 B는 상생을 한다고 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은 겨울에 경신금 사주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현대 명리학에서의 중화의 개념으로 본다면 화와 목이 이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오행입니다. 이때 화는 목을 돕고 목은 화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나무는 불을 필요로 하고 또 겨울에 불은 약하기 때문에 목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생의 개념입니다. 또 수금 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금 상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4, 5, 2월 여름에 갑을목 사주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여름에 목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운은 물입니다. 그러나 이 물을 도와주는 금 역시 필요로 합니다. 이때 금은 목을 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주의 중화작용을 하는 오행은 타 오행을 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해서 금수 상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화토 상생이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앞서 설명한 목화 상생과 수금 상생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옛 고인들은 화토도 유정하다고 해서 상생의 개념으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상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자월이나 인묘월의 갑을목 사주를 지칭할 때 고전에서나 또는 현대 명리학에서는 사주에 병정화가 있거나 무기토가 있으면은 십신생재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십신생재를 한다는 것은 화가 토를 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화도 토를 생했지만 토도 화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화목과 수금의 경우와는 달랐기 때문에 옛 고인들은 해자월이나 인묘월의 갑을목 사주가 화토가 유정한 것을 상생이라고 구태여 표현하지 않고 구분해서 십신생재격이라는 A가 B를 생해준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관인상생격이나 또
재관상생격이나 식신생제격의 나머지 경우에 모두 상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일부 고전에서는 그 관인상생격과 재관상생격과 식신생제격을 규정하는 그 잘못된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것은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 상생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중화가 된 사주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신과 구신의 조합이거나 기구신과 용신, 희신의 조합이거나 또는 희용신과 한신의 조합이거나 하는 이런 관계에서는 온전한 의미의 A가 B를, B가 A를 생해서 사주의 중화를 돕는 작용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생상격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론적으로 어떤 사주가 중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생상격에 대한 공부는 백상사주TV 재생 목록에서 따로 파트를 만들어서 강의를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우리가 3대 보수로 일컬어지고 있는 책 중에 자평진전에 대해서 자평진전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모순, 이론적인 모순과 또 현대 명리학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또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격국론을 신봉하시는 분들 중에 이해하지 어렵거나 또는 추가적인 어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가능한 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